예, 오늘 정치권 소식은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야간의 공방을 살펴보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재 마비 사태를 막아낸 상황부터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헌법 사건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이 문제는 헌재법 23조 1항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재판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일 모레면요, 이종석 헌재 소장 등 3명이 퇴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레부터 6명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당장 이 심리,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헌법재판소에 들어온 그 사건을 결정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이 심리, 그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 소원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10월 17일이 지나면은 예.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예.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종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 헌법재판소가 잠정적이긴 합니다만 정상적으로 기능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재판받을 권리, 헌법에 따르는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보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예. 기념비적, 어떻게 보면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었다라고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싶습니다. 기념비적인 결정이었다고 큰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자, 이승훈 부위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구나. 9명 중에 7분이 참석을 해야지 심리가 되는데, 예. 그러면 6명밖에 없으면 심리 자체를 못하는 거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보냈는데 예. 이분들에 대한 심리가 안 되면 심리도 안 되고 결정도 안 되고.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고 기본권 구제에 힘든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6명만 있어도 심리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 이면에 보면 여야의 정치력이 좀 실종된 상황이다 생각돼요. 야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172석 정도고 국민의힘도 한 108석 정도잖아요. 예. 그러면 야당이 한 2배 가까이 많으니까 당연히 야당에게 추천권을 2명을 주고 또 여당이 1명을 가져갔으면 뭐 이런 공백 사태가 없었을 건데 좀 그 정도의 합의를 하지 못할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임시 방편이 아니라 제대로 해결을 좀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다만 그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헌법재판소가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예. 우리나라 헌법이 들어왔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뭐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뭐 여야 간에 어떻게 보면 여소야대, 야소여대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어떤 케이스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 3인 또 대법원 3인 그리고 그렇죠. 여야해서 3인 됐을 때에 네. 국회의 지형과 상관없이 여당에서 한 분, 야당에서 한 분, 또 여야에서 같이 합의해서 추대한 분을 한 분이 왔던 것은 네. 대한민국 헌법의 사실상 불문율처럼 지금 되어 왔는데 네. 최근에 있어서 그 국회에서의 어떤 지형이 야당이 크게 됐다고 해서 여기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87년 헌법 체제에 사실상 불문율처럼 해왔던 것을 네. 바꾸겠다 하는 것이 지나치게 정파적이다.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란 것은 예. 다양한 의견을 갖추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3인 목도 여야 그리고 여야 합의에 있는 몫을 통해서 균형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다양하게 다한 스펙트럼으로서 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어떤 그 헌법상의 제도를 규명하고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합당한 기본권 권리 구제를 위한 인적 구성을 한다는 것은 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적 전통을 좀 더 존중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 헌법적 말씀하시죠. 존중이라는 게 변했죠. 과거에는 여야가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첨예하잖아요. 서로를 죽이기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일 정도가 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불문율이라고 하시지만 국민의힘, 민주당, 바른미래당이 하나씩 추천권을 가졌잖아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야당이 야권이 192석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민주당에서 가져가는 것이 빨리 국회 헌재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님은 이제 불문율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뭐 여당 한 명, 정부 여당이니까 여당 하나, 야당 하나,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하나 이렇게 이제 쭉 해왔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야당이 고의로 뭐 헌재를 마비시키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금 의혹까지 지금 던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정치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야가 이렇게 지금같이 막 극심하게 대처하는 상황에서 이게 쉽게 해결되지 이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고 받는 것 같아요. 방통위원이 5명 합의제 기관인데 2명 가지고 그냥 뭐 KBS 이사진, MBC 이사진, YTN 민영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제동을 걸어준 거잖아요. 여기 야당 입장에서도 차라리 합의가 안 되면 끌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 효력을 정지시켰잖아요. 그래서 6명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권이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는 사법부가 또는 여러 가지 제한을 걸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또는 국민의힘이 좀 더 야당과 타협하는 자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결국 말씀드렸듯이 헌법이나 모든 것이 그 법률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또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제3당으로서 국민의당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 한 분 한 분 이렇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였던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사상은 거의 사실상 양당제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떤 케이스라도 어떻게 보면은 한 분 한 분 나머지 한 분은 합의를 이뤘던 전통이 있다고 하면은 왜 그것을 지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굳이 뭐 최근에 있어서 각종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1일 1특검 하면서 특검의 어떤 추천 권한을 민주당에서 다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인사권을 통해서 사건을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공정하게 보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야 국민들이 그 결과에 승복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적 구성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된 상태에서 나온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정당성을 부여를 하고 그 결정을 받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다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건을 넘어서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그 역사와 전통이 깊은 민주당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재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사태는 막았습니다만 일단 이게 뭐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유지될지 몰라요. 이제 결정, 그러니까 이제 인용이든 기각이든 뭔가 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이 3명, 나머지 3명이 이제 사흘 뒤 이제 물러난 뒤에 이제 임기를 마친 뒤에 3명에 대한 선출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언론 특히 뭐 MBC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정적으로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물론 그런 의견도 가능합니다만 제가 해석하는 바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7인이 안 되면은 심리를 못한다고 했는데 그 규정이 23조 1항이 효력이 정지되겠습니다. 일단 심리는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심리를 하게 됐는데 이 항이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결정은 최종 심리에 참여했는
분들의 과반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심리를 6분으로 할 수 있으면은 예. 그 심리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분들의 과반수, 한마디로 6분 중에 4명만 이게 탄핵 결정을 하건 아니면 기각을 하건 결정을 하면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하는데 결정을 못 한다는 것은 아이는 갖는데 출산하지 못한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6분 전체가 이거 이준석 위원장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면 탄핵 결정을 하면 되고 그게 6명 아니고 전원이 해야 그렇죠. 되는 전원이. 그런데 전원이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최종 심리에 들어와셨던 분들 중에 과반 그러니까 6분 중에 4명이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결정을 합시다라고 합의가 되면은 예. 탄핵을 인용이건 기각이건 결정할 수 있는 게 현행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입니다. 예. 종합을 해보면 6명으로 이제 심리가 가능하고 네. 이제 결정도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6명 전원이 어느 한쪽 의견을 냈을 때 가능하다는 그 관측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6명이 심리를 해서 4명만 한쪽으로 결정을 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승우 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위헌 결정을 한다. 탄핵 결정을 한다. 기존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꾼다. 이럴 경우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해요. 근데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는데 6명 만장일치를 한 경우 아니면 이 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5명이 만약에 찬성을 한다고 했을 때 1명만 반대하고 있다면 나머지 헌법재판관 3명이 있다고 한다면 8명까지 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재 결정이 이게 적절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나 탄핵 인용 결정이라든가 종전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9명의 재판관이 있을 때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고 이걸 제외하고는 6명이 참석을 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특검 부분도 마찬가지로 드루킹 특검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특검 이때 다 야당에게 추천권을 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 저희가 준비했던 것보다 좀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네. 예. 자, 이제 재보궐 선거가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오늘 내일 부산 금정에 머물면서 총력전을 좀 펼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재보선이 이제 재보선 끝나고 대통령과의 독대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한동훈 대표에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내년 후년에 있는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전초전 비슷한 것이고 더불어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당의 지지율과 본인에 대한 지지율, 나아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하락세에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번 그 미니 지방선거에서조차 패배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 그 금정구청장 선거에 나가서 지금 5일째, 5번째 지금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예. 그에 못지않게 지금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4번씩이나 내려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 결국 그 여당과 야당이 거의 사활을 걸고 하는데 사실상 이 금정구란 것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내지 보수의 텃밭이었는데 예. 이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그 총력을 부는 것은 그만큼 야당 후보가 단일화되면서 만만치 않은 선거다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마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신승이지만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마치 지난 그 4월 10일 총선에서 PK가 사실상 국민의힘 쪽에 많은 표를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도 PK에서 다른 선전을 했던 그런 어떤 드라마가 재현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이 어려운 승부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밑바닥 민심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결국 수도권의 민심이 TK와 PK까지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게 보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으로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한동훈 대표의 노력은 바로 그와 같은 어떤 국민의 어떤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도 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뭐 지원 유세를 못했어요. 재판 받으러 가느라고. 그렇죠. 지원을 하고 싶었죠. 근데 이제 워낙 많은 재판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야당 대표니까 숙명이라고 생각돼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 굉장히 횡행했기 때문에 이건 뭐 민주당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절박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절박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박하다면 독대 같은 경우도 이 선거 전에 해서 뭔가 국민의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한동훈 대표가 불리한 입장에서 독대를 해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정구 선거는 국민의힘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해서 쓴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바뀌지 않고 모든 주제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주제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심판하지 않으면 지금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금정 구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서 패배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선거 결과는 뭐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도 지금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선거가 만만치 않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그 명태균 씨가 요즘 거의 매일 본인의 입장을 뭐 언론 인터뷰나 뭐 SNS 통해서 내고 있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직접 해명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자, 이제 명태균 씨가 거의 뭐 매일 그 일정 기간 동안 윤 대통령 부부와 뭐 거의 매일 뭐 연락했다 이런 주장을 어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공세를 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오늘 또 입장을 냈거든요. 자,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 동안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매일 이렇게 거의 매일은 아니죠.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반박하고 나왔는데, 자, 최진영 변호사님. 결국 그 현재의 그 민주당이 뭐 기승전 김건희 여사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그 김건희 여사한테 지금 몰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명태균 씨의 어떤 그 폭로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종의 돌발 변수가 상당 부분 돌발 변수였죠.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명태균 씨가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은 그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거의 뭐 세비의 절반을 계속 1년 정도 그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는 그 부분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와 같은 어떤 그 수사나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수사의 칼날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면 과연 이와 같은 폭로가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결국 본인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정치적 카드를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이 어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어떤 사실관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네. 의혹과 관련된 어떤 그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예. 대화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을 예단하면서 어떤 그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관련되는 예. 검찰 수사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해서 국민들한테 그 결과를 밝히는 것이 현재로서는 급선무라고 봅니다. 명태균 씨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의도 이렇게 공개하는 의도를 감안해서 조심히 봐야 된다는 말씀. 자, 오늘 그런데 명태균 씨가 자신의 SNS에 과거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라며 또 캡처해서 만든 그 화면을 또 올렸습니다. 자,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있고요. 근데 이제 철없이 떠드는 오빠 이 발언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최진영 변호사님은 이제 뭐 그동안 이제 이 발언이 나올 때마다 이런 뭐 근거가 없지 않냐 했을 때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하나 공개한 적이 있고 오늘 또 추가로 공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지금 명태균 씨가 본인이 받는 의혹, 그러니까 뭐 김영선 전 의원과 어떤 돈 거래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론 조작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여론전을 펴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건데 만약에 나를 구속시키고 수사를 철저히 하려고 한다면 나는 폭로하겠다.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절대 안 가지고 있지 않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공 휴대폰일 뿐이고 진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른 데 숨겨져 있다.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실에서 수사를 못하고 수사 촉구도 못하고 검사도 수사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홍준표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기도 하고 전선을 넓히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 하야할 수도 있다. 이 말은 본인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3억 7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 비용을 안 받았다.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 또 뭐 통화 내역이 강혜정 씨와의 통화 내역이 공개됐던데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듯한 정황이 있어요. 뭐 청년 2030 세대들의 여론조사 반응률이 낮으니까 이 표본을 낮추고 나서 가중치를 가산해서 뭔가 홍준표 시장보다 2% 높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증거들을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실은 그냥 대응이 해법이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명태균 씨는 뭐 2번 만났냐, 3번 만났냐, 뭐 여러 번 통화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핵심은 뭐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정치자금을 받았느냐, 기부를 받았느냐, 그리고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 경선 당시에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1등이 됐느냐 이런 불법성을 이것들이 이제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명태균 씨가 이건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명태균 씨가 과거 김건희 여사와 나눴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공개한 대화, 이 대화를 공개하면서 김재원 씨,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을 김재원 씨라고 명명하면서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 어떤 발언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는 방 안에서 놀고 있는 애완견이고 저는 묶여있는 개라서 방 안의 사정을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저는 묶여있는 건 아니고 끈이 없는 독립군 개죠. 근데 명태균이는 곧 철창 속에 들어갈 개죠. 그래서 지금 겁에 질려서 막 아무데나 왕왕 짖는 것 아닐까 싶어요. 빨리 철창에 보내야 돼요. 네,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본인이 만들었다. 이준석 당대표도 과거에 본인이 당대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전선을 지금 이승훈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 김재원 최고위원과도 이제 설전을 벌이다가 지금 이렇게 오늘 추가로 그 메시지를 공개한 거거든요. 캡처본을. 근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결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검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예. 법조인이라고 하는 비슷한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검찰 수사기관의 어떤 그 수사가 본인에게 압박이 되어 오니까 그것을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회피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그 정치적 이슈를 통해서 물타기하는 부분이 좀 강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김정은 최고 같은 경우에는 철창에 보낸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당신에 대한 형사사법 어떤 그 책임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라고 하면서 내가 뭔가 까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그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대구 시장 후보도 나왔다가 그리고 대구 남구에 있는 재보궐선거로 나왔다가 하는 과정에서 마치 어떻게 보면은 그 명태균 씨와도 뭔가 얽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끊는 과정에서 그래라고 하면서 발끈하면서 나오는 것이 명태균 씨와 같은 발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명태균 씨의 발언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제가 정말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2021년 그 오세훈 시장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당시에 오세훈 후보의 법률 지원 단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그 재보궐선거가 왜 있었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이 성폭행 혐의로 해서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그와 같은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그때에 서울시 거의 모든 동네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명태균 씨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국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고 고소장까지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도 명태균 씨의 주장이
어느 정도의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서울시 국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있었고 이제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고소장도 써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 고소해서 뭐 특별하게 얻을 게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좀 기다렸다라고 보고요. 뭐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 앞에서 울었다라고 했더니 명태균 씨가 뭐 울지 않았다, 뭐 질질 짰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쓰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사건 본질과 큰 상관이 없어요. 명태균 씨가 뭐 단일화에 기여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여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여러 명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라든가 특정 후보와 연결돼서 조작하고 왜곡해서 승패를 달리했느냐, 정치 자금을 기부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양문석 의원이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문제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4일 청와대 상춘재 간담회에 공연을 하는 경우를 나는 처음 봅니다. 출연해 주셨나요? 별도로 준 적 없습니다.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러죠.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 왔다고 공연 상납하고 보유자들의 제자들을 강제 동원해서 연주시키고, 이게 사극에서 나오는 정승 판사들 앞에서 공연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경력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사시는 겁니까, 진짜? 유산 청장님. 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국악인 20여 명이 어제 양문석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를 지극히 아끼시고 저희의 전승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도 저희 공연을 보셨으니까 그 자리를 기생들이 노는 자리로 인식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기생 상납이라는 말을 감히 70평생을 소리한 사람들한테, 70평생 노력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품격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자, 국회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사죄하도록 해 주십시오. 사죄하십시오. 네, 이 발언 때문에 여당이 윤리위에 제소했죠. 양문석 의원. 양문석 의원 본인도 사과를 했군요. 사과는 했는데 사과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은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서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잘못 표현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페이스북으로 사과할 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지금은 무형문화재라고 합니다만 예전에는 인간문화재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국악계의 BTS 같은 분들입니다. 만약에 BTS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양문석 의원이 얘기했다고 하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이 들고 나서 반란을 일으킬 정도가 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결여됐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페이스북으로 해서 글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오늘이라도 바로 직접 찾아가서 이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분들한테 사죄를 하고 대한민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정말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문석 의원이 사과를 하면서도 의도는 좋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무관중 공연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 1인을 위한 공연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발언인데 사실 정부의 설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문석 의원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간담회라 할지라도 국악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면 비용도 지급을 하고 또 다 같이 이렇게 어우르는 것이어야 되는데 마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독 공연을 한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한 거고요. 정승판서 앞에서 국악인들이 공연하는 걸 기생처럼 부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뭐 국악인을 기생이라고 표현한 건 아닙니다만 다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품격 있는 대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혹시 국민들이라든가 국악인들이 오해로 소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양문석 의원이 사과를 했고 혹시 국악인들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양문석 의원이 다시 한 번 더 사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